요즘은 밥 먹고 나면 더 피곤해요. 옛날엔 밥 먹고 나면 기운이 났는데. 맞아. 나도 그래. 밥 먹고 누웠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놀랐잖아. 두 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점심을 드십니다. 예전엔 그저 반가운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요즘은 식사 후 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됩니다.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고 가끔은 어지럽기까지 한 경험들.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살핍니다. 혹시 나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건강 강의를 위해 오신 한 분이 조용히 등장하셨습니다. 정성민 원장입니다. 올해 85세이고 62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았던 한 가지 공통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습관은 식사 후 단 30분 사이 우리의 몸을 가장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원장님의 첫마디에 마치 시간과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원장님 밥 먹고 쉬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몸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83. 은퇴 후에도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오가며 건강 강의를 하던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고 늘 그랬듯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저에게는 하루의 마무리이자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물 온도는 42도. 정확히 저는 그렇게 뜨거운 물이 채내 노폐물을 더 잘 배출해 준다고 믿어왔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오른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던 제 감각은 즉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건 뇌혈관 문제다. 빨리 나가야 한다. 온 힘을 다해 욕조 밖으로 기어나와 비상벨을 눌렀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진단명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뇌졸중의 전조였죠. 병실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하던 그 습관을 정작 나 자신이 지키지 않았다니. 62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수천 명의 환자에게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퇴원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요. 수십 년간 건강을 자신했던 저조차 방심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뼈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밥을 먹은 뒤 30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행동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사 후 30분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일까요? 단지 소화되느라 피곤한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에너지를 소화라는 작업에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위장과 장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와 심장, 그리고 피부로 가는 혈류는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다리 하나뿐인 다리 밑으로 갑자기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에 도로를 공사하거나
길을 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체는 당연하고 사고까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엔 혈류정체 구간이 생기고 그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런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젊을 때보다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져도 뇌혈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80대는 그 회복 능력이 느려지고 그 사이 뇌는 일시적인 허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요, 식사 후엔 위에 피를 보내느라 바쁘고 동시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근육에도 피를 보내야 합니다. 결국 심장은 두 방향으로 피를 보내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식사 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폐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진 노년층은 이런 역류 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전엔 음식이 위에서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문지기 근육이 튼튼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느슨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피로 회복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1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고재복 어르신은 올해 84세입니다. 정년 퇴직 후엔 마을회관에서 탁구도 치시고 텃밭도 가꾸시며 누구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셨죠. 그날도 가족들과 저녁을 푸짐하게 드셨습니다. 손자 생일이라 갈비찜, 전, 잡채까지 평소보다 많은 양을 드셨다고 해요. 식사를 마친 고 어르신은 늘 해오던 대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한결 편안해진다고 믿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날도 변함없이 욕조의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물 온도는 42도, 시간은 약 20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고개가 물에 잠길 뻔했지만 다행히 함께 있던 아들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바로 문을 열었고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119에 실려간 고 어르신은 응급실에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한동안 말이 느려지고 오른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원인을 설명해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 어르신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40년을 남들 건강만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몸 하나 못 챙겼다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재활과 약물 치료 덕분에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고 어르신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식사 후엔 꼭 1시간을 기다린 뒤 38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만 족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지역 복지관에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노년기 건강관리 강의도 하신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년간 남들만 돌보다가 내 몸 하나 못 챙긴 내가 참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요. 고제복 어르신처럼 극적인 경험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을 겪은 분도 계십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사시는 김봉순 할머니는 올해 78세입니다. 늘 조용히 손주를 챙기며 살아오신 분으로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입원은커녕 감기약조차 자주 드시지 않았던 분이죠. 그날은 서울대에 합격한 외손자의 축하 식사 자리였습니다. 딸과 사위, 손자, 손녀까지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날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불고기를 굽고 잡채를 무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니 평소보다 식사량도 많아졌죠. 식사를 마친 후 김 할머니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며 거실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늘 그렇듯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편히 눕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기침을 해도 시원하게 가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깜짝 놀라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산소 포화도는 82%였습니다. 정상 수치는 95% 이상이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흉부 엑스레이 결과 오른쪽 폐 하엽에 뚜렷한 침윤 소견이 보였고 진단명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의사 설명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누운 자세에서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갔고 이물질이 폐로 흘러가 염증을 유발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고 기침 반사 역시 둔해져 이물질을 밀어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원 후 항생제 치료와 산소 치료를 받은 김 할머니는 다행히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엔 절대 눕지 않고 부엌에 있는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계시거나 베란다에서 천천히 걸으십니다. 이젠 손주들이 저를 감시해요. 할머니, 소파 금지 하면서요. 김봉순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속이 편하고 전보다 트림도 덜하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아프지 않은데도 조기 경고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윤기철 어르신. 올해 70세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셨고 은퇴 후에도 매주 3번 등산, 주말에는 자전거로 해안도로를 달리시는 분입니다. 동네에서는 철인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과 체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건강식으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계란 프라이, 현미밥, 된장국, 그리고 바로 뒷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등산화를 신으셨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묘하게 쪼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경사는 거뜬히 오르시던 분인데 그날은 땀도 유난히 많이 나고 몸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내려와서 가족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에서 주요 혈관 하나가 75% 이상 좁아져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심근경색 직전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대로 계속 운동을 무리하게 하셨다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윤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몸이 괜찮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제일 방심하기 쉬운 때였던 것 같네요. 다행히 스텐트 시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고 약물 치료와 식습관 조절로 관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기철 어르신의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하시고 본격적인 운동은 꼭 시간을 두고 시작하십니다. 운동은 좋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나누며 특히 식사 후 격한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식사 후 즉시 눕는 습관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잠깐만 누울게요 하시며 소파에 기대거나 아예 침대에 눕곤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이때 눕는 행동은 마치 불 꺼지기 직전의 잔불에 바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있던 음식물이 중력의 도움 없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되고 약해진 식도 괄약근은 그걸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바로 누운 자세는 횡격막을 압박해 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기도에 침범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감이 아닌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흔히 나는 괜찮던데 라고 하시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고가 괜찮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식사 후 잠깐 눈 붙이려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어르신이 어딘가에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 눕지 않기. 몸이 피곤하다면 차라리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를 세운 채로 앉아 계시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일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잠깐이 일주일의 입원 혹은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회복으로 향할 수도 있고 위험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우면 안 된다는 금지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혹은 베란다를 천천히 오가는 정도의 짧은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이 걷기 습관은 위 내용물이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돕고 동시에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당뇨나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정자세로 앉기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등받이에 기대거나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고
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호흡을 깊고 느리게 해보세요. 이 자세는 위에서 식도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손과 목을 따뜻하게 해주기입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뜨거운 욕조보다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손목이나 목덜미를 감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이완과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혈류 분산을 막아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조용한 음악 듣기나 책 읽기처럼 정신을 차분하게 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소화 중에는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혹은 손주의 사진을 앨범에서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위장도 편안해지고 전체 순환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우리 몸은 의외로 단순하고 또 정직합니다. 무리한 자극 없이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가면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돌려줍니다.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은 쉬어야 할 때이지 절대 긴장시키거나 흔들어선 안 되는 시간입니다. 식사 후 30분을 단지 신체적인 회복 시간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치유의 30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매일 전화로 식사 인사를 주고받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혼자 먹는 밥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주기적인 식사 사진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라도 따뜻한 식사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상차림이라도 식탁에 예쁜 접시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로 식사 후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밥 먹고 나서 어땠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짧게라도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면 건강의 기록이 되고 마음의 일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결국 연결입니다. 나와 내 몸의 연결, 나와 가족의 연결, 나와 삶의 연결. 식사 후 30분은 그런 연결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수칙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하루하루 쌓이면 더 깊고 단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딱 7일만 식사 후 30분을 바꿔보세요. 하루 3번 중 한 끼라도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동안 자동처럼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오늘 배운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우려던 몸을 대신 세워서 앉아보기, TV를 보기 전 베란다를 천천히 걸어보기, 욕조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감싸보기, 혹은 손주에게 오늘은 이런 반찬 먹었단다 하고 사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휴대폰 사진으로, 짧은 메모로,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 기록이 모이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회복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알려주세요. 오늘은 누우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주에게 밥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건강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고 필요한 분께는 답도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면 분명 다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의 경험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마세요. 뇌혈류 감소로 인한 어지러움과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식사 후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심장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행동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습관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실수가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또 저 자신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30분이 30년을 바꾼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와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아니면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반대로 식사 후 반드시 해야 할 회복, 루틴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 소화력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변화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